우리 시대의 양식과 양심을 대변해온 철학자, 의사, 그리고 수많은 좋은 희곡 작품을 남기기도 한 작가, 도월 김영옥. 깨어있는 지성으로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 정신을 탐구해온 그가 황해의 선지자처럼 거침없는 포효를 여기 쏟아놓는다. 그가 동양 최고의 지혜의 서라고 불리우는 노자 도덕경을 접한 것은 약관의 시절. 30여 년 동안 오직 이 한 고전의 탐구로 학문의 정상에 우뚝선 그가 삶의 모든 지혜를 여기 모은다. (40일) 후면은 소위 그 새 밀레니엄이 시작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묻기를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노자를 강의하느냐 이런 말을 물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 노자라는 이게 뭔가, 도대체 노자라는 책이 뭐고, 노자를 누가 쓰고, 왜 이런 강의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재미난 얘기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노자라는 책은, 우리가 보통 노자 도덕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도덕경이라는 말이 좀 우리 상식적인 말로 생각하면은 이 도덕이라는 말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덕이라 그러면 우리가 모랄리티다. 그래서 이런 인륜 도덕. 그러면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김용옥이 요새 도덕이 해체돼가지고 이 도덕을 국민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냐? 이게 재미없다. 젊은 사람도 아마 이게 내가 도덕경 강의한다면 오해할지 몰라요, 지금. 이게 부모님한테 맨날 도덕 교훈 얘기 듣고 사는데, 또 우리가 도덕 얘기를 듣느냐? 이러고서 아주 지루한 강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도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내용은 도덕을 거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근데 왜 그럼 이런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 도경이라는 거하고 덕경이라는 게 합쳐져서 도덕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이라는 이름은 이건 우연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경이라고 그러는 게 우선 도경과 덕경의 합본이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도라는 거는 제가 옛날에 10여 년 전에 동국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를 하고서 사실 도덕경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하냐면 길과 어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이 덕이라는 건 이거 얻을 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를 얻느냐 이게 덕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길과 어둠이라고 말하면 전혀 도덕이라는 말하고 관계가 없어지겠죠. 도덕이라는 말하고 관계가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고전이라고 하는 하여튼 우리가 이런 도덕경이니 이런 거를 이 고전을 생각할 때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은 고전은 이게 옛날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전 그러면 옛날 책인 줄 알거든요. 근데 옛날 책이 아니라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옛날 책은 옛날 고전이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있었던 뭔가 골동품 같은 거고, 고전이라는 건 옛날에 이 책이 오늘까지 살아남아 있을 때 그 장구한 세월의 시련을 거쳐서 우리 삶과 더불어 한 책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노다 그러면 노노라는 것이 옛날 책이 아니고 오늘날 살아있는 책이에요. 마찬가지로 도덕경도 그러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면 그건 옛날에 없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없어졌을 거라.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건 클래식.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한마디로 저는 힘이다, 그거야. 뭐냐? 문명을 움직이는 힘이다. 기독교 전체 문명이, 서구 문명이 기독교 문명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는데, 그 기독교 문명이라는 위대한 그 문명을 움직이는 것은 단 하나의 고전이에요. 단 하나의 경애. 그게 뭐냐? 신약 성경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동양 문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이런 고전의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여기에 도덕을 거부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거 흉악한 도덕을 거부하는 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만 이 도덕을 거부한다는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 이건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의 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선 이런 고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책이 누가 졌냐? 누가 졌냐? 저자가 누구냐? 예를 들면 제가 이 텍스트가 여기 있는데 우리 강의의 교재인데 이 책이 있으면 이 책 진 사람이 있지 않냐 말이죠. 근데 이 고전의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자를 몰라요, 사실은. 왜? 책이라고 하는 거, 옛날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에 요새처럼 출판해서 낸 게 아니고 이렇게 전부 전사, 베껴 쓴 거란 말이에요. 베껴 쓴 거예요. 옛날에 베껴 쓰는데 베껴 쓰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옛날에는 종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춘추 전국시대는 종이가 없어요. 그러면 책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에집트 가면 파피루스라는 게 있고 이렇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죠. 옛날에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옷. 옷 안 입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빨개 벗고 살았어요? 그럼? 춘추 전국시대 그럼 공자가 빨개 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있잖아요. 옷에다가 옷감에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종이는 없었어도. 예? 그래서 하나의 옛날 고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백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비단에다 썼다 그 말이에요. 그 비단에다 쓴 게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나무를 이렇게 켜요. 대나무를 아주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붓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갖고 왔는데 긴반 많은 거 있지? 긴반 많은 거. 에? 긴반 많은 발처럼 말이야. 이게 이 시제에 생각나면 요것이 죽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다 글자를 써요.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노끈으로 꽈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책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개 죽간 하나가 뭐 한 30cm짜리 꼭 요만해요. 아무리 길어봐야 요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럼 한 넓이가 한 뭐 1cm 정도 될 수 있고 근데 거기다가 하나 내가 쓰는 걸 보면 요번에 저기 한 어떤 건 한 7자 들어가는 게 있고 한 30자까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비단에다 쓴 거하고 이 죽간에다가 쓴 것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죽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통 이 죽간은 이렇게 엮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일 적에 뭐냐면 편으로 세요. 편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대나무 죽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백으로 한 거는 옛날에 이게 비단이니까 두루마리 만다. 그래서 그걸 권이라고 그래요. 권. 두루 만다는 권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노자라는 책도 이 두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인쇄술이 발달한 12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책을 우리가 손에 이렇게 들기가 어려워요. 지금 보기가 없어요. 지금 노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춘추전국 시대 책이 있냐? 그거 없어요. 지금 없거든요. 전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제 나중에 있는 건데 요새 재미난 게 뭐냐면 이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 무덤을 파니까 무덤 속에서 우리는 부자굴만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그 속에서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백서가 나오고 죽간이 나와요. 그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국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모택동이라는 분 아시죠?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의 고향이 저 호남의 장사라는 곳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저기라면 여기 이제 황허가 이렇게 있고 여기 양자강이 이렇게 있다면 양자강 중간에 여기 유명한 거대한 호수가 있죠? 무슨 호수?
동정호, 똥팅후. 근데 이 이 동정호 아래가 뭐냐면 호남이에요. 그리고 이 위가 호북인데, 이 호남성의 장사라는 데서 1973년에 묘를 하나 발굴했단 말이에요. 묘를 하나 발굴했는데 그 속에서 뭐냐면 이렇게 백서가 나왔어. 근데 이렇게 포목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포목 장사들이 이렇게 할 적에 이렇게 덮잖아요. 포목을 쭉 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렇게. 접혀가지고 양쪽은 지금 다 달아서 이렇게 사갔지만은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는 백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재미나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노자 책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마왕태 분묘라고 그러는데 이 마왕태 분묘가 이것이 묻힌 시기가 정확해요. 그게 뭐냐면 BC 168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BC 168년의 책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건 아무리 부정해야 부정할 수가 없죠. 우선 BC 168년까지는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왕태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오는 바람에 그동안의 노자에 대해서 연구들을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이런 게 하나 나온 말이죠. 재밌어요. 왜냐하면 온갖 학설을 폈다가 그게 딱 정본이 나와버리면 말이야. 어떤 학자는 그냥 대본 거짓말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부터 이렇게 설을 펴하는데 그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고증학자들은 이게 한번 나오면 그냥 울상이 되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마왕태 분묘 이게 나와가지고 대단히 시끌적거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1973년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들 기뻐가지고 요새 그거 가지고 막 학설을 또 폈는데 또 재미난 일이 터져요. 바로 93년 20년 후에 여기는 아까 호남성이라는데 후베이 여기 호북성의 후베이의 여기 가운데 이 징먼이라는 데가 있는데 형문이라고 그래요. 이 형문이라는 데에서 고된 곽점이라고 이 곽점이라고 하는 데서 이게 성곽자에다가 이 곽점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전국시대 묘를 하나 이걸 했는데 거기서 그 죽간이 나왔어요. 죽간이 나왔는데 백서의 경우는 오늘날 노자하고 100% 일치예요. 분량이. 근데 이 죽간은 5분의 2 정도가 해당되는 노자가 나왔어요. 오늘 노자의 5분의 2가. 근데 그거는 이 분묘는 정확하게 되었는데 하한선이 BC 300년 이하로 안 내려와요. 그러면은 아까 BC 168년 거보다 거의 2세기를 올라가요. 노자가. 그러면 노자가 거의 BC 4세기에 엄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형태로. 이건 지금 성서가 대개 언제 성립하시냐면 신약 성서가 이게 대개 AD 70년, 80년 이후로 성립한 거거든요. 그런다면 성경보다도 노자라는 책은 자그마치 확실하게 400년 이전에 정확한 오늘의 형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형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서 5분의 2밖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원래 이 5분의 2에 해당되는 분량이 진짜 노자의 고층대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 BC 668년에 오늘날 노자랑 거의 같은 분량이 있다면은 그 200년 안에 뭐야? 5분의 3이 불어났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베끼면서 거기다 자기 학설을 펴가고 자기가 노자 얘기인 것처럼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노자라는 책이 변천됐기 때문에 사실은 노자라는 정확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한 사람이 딱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부가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전학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노자는 왜 오늘날 시점에서 우리가 노자를 얘기해야 하느냐 하면은 노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의 서라고 말해요. 지혜의 서야. 우리가 20세기를 너무도 우리는 지혜를 잊고 살았어요. 왜? 우선 배가 고팠거든. 우리가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힘이 없었어.
여러분들 말이죠. 사시는데 배고프고 힘없어 봐요. 뭐예요? 서러워요. 그렇죠? 배고프고 힘없으면 서러워요. 그러면 서러우니까 화가 나니까 그걸 우선 배고프지 않게 돈 벌려고 그럴 거고 힘없으면 힘을 기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부국강병이라는 건데 우리 20세기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이게 뒤졌다, 후진국이다, 뭐 뒤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산 한 세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수도 보내야 돼.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20세기를 열심히 사는 동안에 우리는 지혜를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1세기로 간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제 뭐냐면 뭐 배를 조금 더 불려야겠다. 힘이 더 세져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21세 우리 문명이 가진 과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레니엄이 변한다고 한 이 시점에서 나는 노자라는 이 경전을 택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노자라는 경전은, 노자라는 이 책은 생각해보세요. 노자라는 책은 옛날 책이 아니고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21세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21세기를 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며 앞으로 오는 이 새 밀레니엄은 어떻게 맞을 것이냐. 그러한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는 눈과 관련해서 노자는 어떻게 해석돼야 할 것이냐. 왜냐? 역사라는 건 반드시 오늘 나의 입장에서 해석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21세기 인류 문명이 가진 과제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처음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 화해. 인간과 자연의 화해라고 했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종교 간의 화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가 인간의 지식과 삶의 화해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이번 시간하고 내일 걸쳐서 말씀드리면서 나는 이러한 틀 속에서 노자를 보겠다. 노자를 들어가면 아주 노자라는 텍스트는 제가 보기에 재밌습니다. 근데 우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 시간에 둘째 번 주제랑 셋째 번 주제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인간과 자연의 화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0세기를 통해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아까 말한 배고프고 힘없는 것이었다고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배고프고 힘없게 되었느냐?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지금 사실은 20세기를 그렇게 부지런히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서양 사람들이 왔어요.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냐면 이 대포를 가지고 오고 뭐도 갖고 막 와가지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거든. 그럼 서양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동양에 와서 동양을 괴롭혔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양 문명에 당했냐? 사실은 철학이 없고 종교가 없고 뭐가 예술이 없어서 우리가 배고프고 힘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뭐냐면 사실 과학이라는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한번 그 체험담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를 이렇게 초대받아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탕가니카 호수에 있는 그 대통령 별장을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주 국빈 대접을 받고 거길 가는데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착지를 하는데 그 검은 대륙에 처음 제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니까는 너무너무 긴장되고
근데 내가 내리니까는 그냥 내리자마자 그냥 애들이 말이야. 새까만 애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근데 그 애들을 보니까 정말 그 싱싱하고 자연의 그 힘이라는 게 뭐 마치 그냥 그 싱싱한 잉어들이 막 튀듯이 말이야. 그 힘을 바라는데 그 원시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지금 문명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힘을 느끼겠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다가 걔들을 보고 걔들을 사귀어가지고 니네 집을 한번 가보자고. 가보니까 그게 소위 그래도 대통령 관저의 옆에 사는 그 아주 모범적인 그래도 동네일 텐데 이 운동장 같은 데도 가운데 펌프 같은 거 하나, 생 같은 거 하나 있고, 주변에 전부 이렇게 집들이 사일로처럼 조그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어떤 그 삶의 방식의 단순함에 내가 좀 충격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볼 적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평균 그냥 보통 아동들의 살고 있는 집을 가면은 초가 단칸이라는 게 사실은 그거하고 다를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에? 들어가 보면은 그저 부엌 하나 있고, 근데 옛날엔 라는 것도 여기 여러분들 뭐 경험하신 분이겠지만 그때는 세면이라는 거 바른다는 것도 그 상상도 못하는 거야. 부자나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부뚜막에도 맨날 그게 이렇게 먼지가 날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저기 하는 거고. 들어가도 이 세면 이걸 바를 수가 있어. 흙 저기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다 그냥 대짜리 같은 거 거적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광목 두꺼운 광목 하나 이렇게 시커먼 광목 이불 하나 놓으면은 뭐 며느리고 뭐 시아버지고 전부 이렇게 부채살로 들어가서 잤던 거예요 옛날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어린애가 마치 똥이라도 싸면은 그 대짜리 멍석 사이사이로 끼잖아요. 똥을 아무리 닦아도. 그게 몇 년이 저기 되면은 그게 쾌쾌해가지고 걸어놓은 메주 냄새랑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애가 똥을 싸면 그냥 쳐요. 또 저쪽 문 열어가지고 뒷뜰 문 열어가지고 더 끄고 그러면 큰 개가 쓱 들어와서 널름널름 똥 빨아먹고 가고 말이죠. 아니 그것뿐이야.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가면 맨날 저기 하면은 가끔 가다 뭐 캐러멜 미루고 캐러멜 주면 그 산토닐이라는 거 그거 주면은 그냥 변소 가기가 무섭게 그냥 변소만 가면 그냥 회충이 드글드글 빠지는 거를 말이야. 이거 아마 이 젊은 분들은 이게 상상을 못할 거야. 이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난 어려서 기억에 손으로 만지긴 어려도 신발로 그 충을 잡아가지고 나는 우리 집이 우리 의사 집안인데 의사 집안에 그 귀한 아들로 큰 내가 어느 날 이러면 그냥 열병으로 앓다가 가는데 여기서 그냥 해충이 살아서 꾸물꾸물 나오는 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빼주던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것뿐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석회 참빗으로 그냥 석회 잠들어. 아니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그게 불과 20-30년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는 6.25 직후에 깜둥이들 뒷돌아서 초콜릿 달라고 막 달려갔던 게 엊그저께 부릉 차가 나오면 그 냄새가 좋아가지고 매연가스 냄새가 좋아가지고 그거 맡으러 갔던 게 엊그제라 그 말이야. 그러던 우리의 삶을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에너지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냉장고가 우리 가정에 지금 냉장고에 들어온 게 1970년대예요. 60년 된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냉장고 있는 집은 극히 소수예요. 그러면 냉장고 없는 우리 한번 문명을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의 변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한 3, 40년 동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형광등이 내가 국민학교 6학년쯤 내나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테레비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테레비 어쩌다 우리 집에 한번 들여다놨는데 그냥 천안 그냥 온 동네가 다 와서 같이 보는 거예요, 저녁에. 그때는 뭐 방송국도 없어, AFK나, 내가 중학교 1, 2학년 때가 그런 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변했냐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우리 삶의 형태가 지금 내가 아까 아프리카 가서 그 어린 그 흑인 애들을 그렇게 아주 마치 내가 선진국인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가소롭게 보이더라고 말이야. 가소롭게 보이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40년 동안에 이러한 우리가 변화를 생각하면서 40년 전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 고고학적 발굴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건 4,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고조선 문명에 나오는 주거 환경이랑 거의 같아요. 그러면 4,000년 전의 온돌 가옥 구조랑 40년 전까지 우리가 문명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연속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집트를 가시면 그 거대한 피라밋이 사막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저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막 위에 피라밋이 수백 개가 있다 한들 그것이 지구의 기상 조건을 변화시킬 정도로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관광경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는 돌무더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석양에 아름답게 비치는 한강변에 63빌딩 하나가 저지르고 있는 문명의 폐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이 끼치고 있는 이 오염의 형태, 에너지를 쓰는 형태라고 하는 건 피라미드 하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과 3, 40년 동안의 변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되돌이켜보자고 말이에요. 되돌이켜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이런 변화가 왔느냐. 아까 서양에 대한 우리가 가장 컴플렉스적인 과학이라 그랬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걸 생각할 적에 기술이라는 거 하고 혼동해서 약간 과학기술, 기술과학 이런 말을 하는데 과학과 기술은 전혀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게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요.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테크네라는 데서 온 거고 과학이라는 건 사이언스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아주 다른 거예요. 보세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운영하는 방식에 들어가는 모든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지피려면, 그러니까 뭐를 잘 먹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고,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전부 기술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건 과학과 무관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 그 앙상한 가지 나무 위에 까치집 하나를 보세요. 까치집을 이렇게 보면 나는 이 경혈이나 이런 거, 전 의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명당들을 고르는지 몰라요. 그러고 까치가 그 명당을 골랐을 뿐만 아니라 태풍이 와도 전혀 부서지지 않는 우리들 집보다 더 잘 만든 집을 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까치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까치의 과학이라고는 안 그러죠. 아시겠습니까? 기술이라는 건 아주 원시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건 과학하고 관계없이 인류 문명이 등장한 게 기술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과학이라는 건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과 무관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지식의 문제예요. 과학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를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건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서양에서 이 과학이 유독 나왔냐 하면은 이것이 히라빈들의 사실은 발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세계를 연역적으로 해석한다 그래. 이 연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수학적인 거예요. 수학적인 거. 수학적으로
이 세계를 수량적으로 연역적으로 해석해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아주 조직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가 최근에 그불이라고 하는 제 작품을 써서 그래서 동순호에서 그 미추국단에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근세의 모든 그 도자기 예술인가 아리따야끼라든가 사츠마야끼 이런 어마어마한 예술이, 그 도자기가 전부 우리 조선 시대 때 그 임진왜란 도국이 건너가서 된 건데, 그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이 가마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도대체 1300도 가까이 올릴 수 있는 그 온도를, 가마의 온도를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기술이에요. 그 유일한 기술이 우리 조선 문명과 중국 문명의 일부에 있었던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쇄술을 봐도 물론 뭐 구텐베르그라든가 이런 서양의 인쇄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일찍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서양보다 우리가 앞섰다고 말이에요. 기술만을 말한다면. 그러나 이렇게 앞선 기술이 지금 맥을 못 쳐요.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 조선조에, 나는 이런 자기뿐만 아니라 조선조의 예를 들면 가구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그 어떤 발상과 그 가구 하나의 그 아름다운 묘미라든가 건축을 봐도 전혀 우리가 기술적으로 뒤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서양에 뒤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과학의 전제가 없는 기술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학의 전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류 문명의 소위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세기를 가장 특징 지우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 랑데뷰를 했다는 거예요. 과학 속으로 기술이 들어오고 기술 속으로 과학이 들어가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영역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비약적인 진보를 하고 그 기술의 진보가 다시 과학으로 유입돼 가지고 과학적인 많은 이미지네이션, 상상력과 새로운 가설을 가능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과학과 기술이 본격적인 랑데뷰를 시작함으로써 이 자본주의라든가 이 대중사회에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버렸어요. 그것도 불과 20세기의 특이한 현상이에요. 20세기의 특이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문명이 진보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세계가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개발될 수 없었던 건 마음대로 개발하고 볼 수 없었던 건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많은 꿈을 실현해 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인간의 꿈을 실현해 갈수록 사실은 우리는 꿈을 잃어갔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고갈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자연과 문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20세기에 가장 크게 등장된 문제인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 순환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는데 인간의 문명이 비대하면서 자연이 도저히 자연 자신을 자연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 버려져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비대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아까 가능한 거라고 그랬죠? 바로 과학과 기술의 랑데부가 이 문명을 갖다가 비약적으로 키워버렸어요. 뭐냐면은 이 과학과 기술의 랑데뷰가 바로 뭐냐면 이 문명이라는 걸 너무 지나치게 뻥 튀겨놔버렸어요. 뻥 튀겨놔버렸어요. 그 20세기에 이 문명이 뻥 튀겨지면서 결국은 이 자연이라는 것이 아주 병들어 버린다고 말이죠. 병들어 버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에
4,000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세계를 몽땅 건드려 버렸다 하면은 이 역사의 페이스의 변화랑 이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우리가 당면한 20세기의 문제는 너무도 급작스럽게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던 이 4,000년 동안의 연속성을 갖다 갑자기 불연속으로 바꿔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모든 것이 이 자연이 망가지게 되면 이 자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문명 자체가 망가지게 되고 이 문명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명의 주체인 인간이 망가져요. 사람,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문명을 무엇을 위해서 건설했느냐? 문명을 건설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 건설했는데 이 인간을 위한 문명이 이제는 인간을 해치는 요소로 등장한다면 이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자철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간과 자연의 화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철학입니다. 21세기 문명의 그 첫째 주제인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생각할 적에 노자 철학에서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자 철학하면은 무의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적극적인 인간의 행위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서양에서 사람들은 전부 노자 그러면은 자연주의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게 우리 앞에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나도 자연이고 저것도 자연이고 다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어떤 문명도 자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무슨 자연으로 돌아가자니 서양 이론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아주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자의 자연주의에서 우리는 서양의 여태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자연주의가 아닌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전기에 있어서 우리는 이 노자의 자연주의가 과연 어떠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것을 조금 경청해 들으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새로 맞이하는 기분으로 이 강의를 여러분들 다 같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